우리나라는 지금 1인당 쌀 소비량이 56kg쯤 되는데 일본은 50kg가 조금 넘어가거든요. 우리보다 오히려 더 낮군요. 네, 더 낮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쌀 소비량이 계속 줄 거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게 일본 같은 경우 고령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 따라가고 있고. 그런데 일본의 쌀 소비량이 가장 빠르게 주는 연령대가 어디냐면은 고령층입니다. 60대, 70대에서 더 빨리 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되면서 쌀 소비량이 더 빨리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 노인들, 이 네. 노년층이 늘어나면서 왜 쌀수르병이 이분들이 다른 거 음식을 선호하십니까? 옆나라 일본에서 쌀값이 2배까지 오르고 필리핀에선 쌀이 없어서 식량 안보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기후변화가 벼재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쌀이 위기란 소식, 밥심으로 사는 한국인으로선 더욱 비상사태로 느껴집니다. 오늘 쌀에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기후와 농업 관련 전문가이자 식량위기 대한민국이란 책의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그 정밀농업연구소장, 이 연구소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는데요. 언제부터 소장님은 기후와 식량 문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좀 자기 소개 또 과거의 경력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농촌진흥청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요. 농촌진흥청에 있을 때 2000년대 초반이죠. 그때 우연찮게 이제 기후변화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20여 년 전에요. 네, 2000 기후변화 우리나라 네. 대응의 초반이었죠. 네. 그때 이제 기후변화 협상장에 농업 분야 대표단으로 이렇게 몇 번 따라다니면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기후변화 관련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농업관리 현안이 하나 있어서 이걸 네.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양곡관리법 뭐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다시 최근에 발의를 준비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이 작년에 이거 첨예한 갈등 끝에 뭐 법안 거부권 행사도 있었고 막 이런 일이 계속 있었어요. 이 양곡법 논쟁에 대해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너무 예민한 질문이라서 농업계에 했어요. 네. 원론적인 답변을 좀 드리면은 네. 사실 정부가 잘하는 일은 뭐냐면은 양이 부족할 때 뭐가 부족할 때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아니 보조금을 줘 가지고 생산량을 늘리는 데는 아주 유능하잖아요. 음. 근데 뭐가 남을 때 많이 남을 때는 사실 이게 방법이 없거든요. 음. 농업 분야에서는 이 쌀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 거의 40만 농가가 넘어가거든요.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럼 이게 시장 기능에 맡겨 놓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가격을 안정시키자고 이렇게 나오는 게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정부가 이거를 법에다가 넣어 가지고 뭐라 그러죠? 정부 의무적으로 하게 하자는 게 이제 양곡관리법의 네. 어떤 취지인데 사실 지금도 이미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시장 격리제랑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법에 그 명시적인 문구가 없으니까 그걸 명시적으로 넣자는 거죠. 같아요. 그러면 그냥 장점 하나와 단점 하나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장점은 이런 거를 가지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넣자고 하는 이유 장점은 뭐냐면은 쌀값이 어느 정도까지 안정되겠다라는 걸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안정적인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농가 소득에 대한 기대 소득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단점은 뭐냐면 이 똑같은 이유 때문인데요. 농민들이 기대 소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을 줄일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첨예하게 농업계하고 정부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런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을 얘기하더라도 농업계에 있는 사람은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산을 줄일 필요가 없다 농민들로서는 이제 이 얘기가 결국 소장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궁극적인 어떤 쌀 생산의 방향, 농정의 방향 또 이런 데 있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 법의 쟁점이라는 게 사실 벼농사가 가지고 있는 수십 년간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 다 되어 있거든요. 여기를 가지고 찬성하나 반대하나 하나 가지고 이렇게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일본 문제를 오늘 다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일본 정책도 보면은 이걸 좀 설명하는 게 나을 건데 일본은 어떻게 해왔냐면은 일본은 68년쯤에 이미 쌀이 과잉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그 당시에 68년, 70년까지 해가지고 몇백만 톤, 400만 톤, 500만 톤이 막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나라에서 사줘서 이제 비축해 놓고 이랬나요? 네, 그렇죠. 그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 옛날에는 다 쌀이 부족했잖아요. 일본이나 네, 그렇죠. 한국이나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70년대부터 이 쌀이 과잉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 문제를 이 생산량을 면적을 줄여가지고 수요와 이게 공급을 맞추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정확히 우리가 목표하는 숫자를 딱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기후가 안정적일 때는 생산량과 수요 같은 걸 우리가 대책 연수해서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럼 요즘 들어 가지고는 기후가 변동성이 심해지니까 음. 맞추기가 점점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예측 가능성이 자꾸만 떨어지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예측을 통해 가지고 맞추는 게 어렵고 이게 일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수급 관리가 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음. 그 100이라는 숫자가 딱 나와서 수요와 공급이 딱딱 맞아주면은 사실 이게 뭐 101, 2 정도만 생산되면은 정부가 비축이나 하면서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95나 90이 생산되거나 아니 105나 110이 생산되면은 이 가격은 5% 정도 움직인 게 아니고 20% 30%가 확 맞아요.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일본도 이 계속 낮춰가 이게 계속 감소시켜 오는 겁니다. 가격을 계속 낮추면서 오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고 한계에 부딪혔다고 판단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모든 나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핵심 품목들은요 수출을 한 5% 정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5% 정도 부족해지더라도 수출량을 조절해서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잖아요. 과잉되는 거는 수출량 좀 더 늘리면서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일본이 어떻게 보면은 2010년부터 한 2000년대부터 해오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그러면은 이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이 줄여드는 정책을 사실은 이전 정부 한 10년, 20년 전 이미 했었어야 되죠. 그런 결정을 다 미뤄놓은 게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나라의 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안 관련해서 또 쟁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군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거죠. 네. 그 안 그래도 일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연스럽게 그 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하여간 일본과 또 필리핀 다 이거 쌀을 주산으로 네. 하는 이런 나라들에서 쌀 대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일본 쌀값 2배 막 폭등하고 필리핀에서 뭐 무슨 비상 대응 막 이런 거 하고 이 원인이 뭡니까 지금? 일본하고 필리핀이 완전히 사례가 약간 다르거든요. 네. 그 일본은 사실 이게 누가 기후변화 때문이다 얘기하면은 기후변화가 영향을 크게 미쳤거든요. 하지만 이 원인 하나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쌀이 왜 부족하냐 문제를 하면은 너무 다양한 원인이 뚜렷한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다양한 원인이 겹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까 선생님 초기에 일본은 너무 쌀 생산량이 많아서 네. 문제였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또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 그렇죠. 그게 일본이 그러니까 원하는 수요를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네. 약간의 변동성만 있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마다 그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가지고 비축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으면은 우리나라와 비축 제도가 일본하고 사실 우리나라 농업 정책은 일본을 많이 일본의 시행착오를 한 걸 보면서 우리나라 많이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 비슷한 비축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 같으면은 2011년도에 비축 제도를 좀 바꿨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비축 제도가 뭐냐면은 2년 회전 비축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2개월 수요를 비축했다가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비축한 2개월 수요 정도가 이제 이렇게 그 부족한 걸 메꾸는 거죠. 근데 이 제도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만약에 쌀이 계속 과잉이 생산되면은 지금 현재는 한 적정량은 35만 톤, 40만 톤 정도가 우리나라가 적정 비축량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쌀값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정부가 그 시장 격리라는 걸 하잖아요. 이 비축량이 늘어나는 거죠. 50만 톤이 넘어갑니다. 그럼 2년 비축을 하게 되면 100만 톤이 쌓일 거잖아요. 그럼 50만 톤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다음에. 네. 그래야 다시 50만 톤이 또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내보내는 걸 못 내보내는 거죠. 국내 시장이 들어오면 가격을 또 떨어뜨리니까.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소모기를 쓰거나 수출을 하거나 원조를 주거나 해야 됩니다. 네. 이게 그 회전 비축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고, 근데 만약에 이제 일본 케이스를 가지고 이 회전 비축제를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비축제를 하면은 일본의 생산량이 줄어들었잖아요. 뭐 일단은 네. 공급 부족, 그때는 유리하죠. 1년 묵은 쌀이 밖으로 나오니까 사실 품질은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비축제들을 선반 비축제라는 걸 바꿨습니다. 선반 비축제. 네. 이거는 어떤 제도냐 하면은 2011년도에 바꿨어요. 5년씩 이렇게 20만 톤씩 5년을 비축합니다. 그래서 5년을 5년. 네. 그럼 6년 차가 되면 이 5년 비축된 건 5년 됐으니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걸 그러면 이제 소모기를 쓰거나 하면서 그냥 방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일본은 재고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이 왜 100만 톤을 비축하느냐 하면 일본에서는 10년 정도 한 번의 기상 위기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위기를 대응해서 쌀 생산량 감소를 대응할 수 있는 물량, 이게 이제 100만 톤으로 보고 5년 비축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일본은 한 번 비축된 거는 시장에 다시 나올 일이
이 기후 큰 충격이 있지 않는다면 없는 거죠. 제가 말씀 들어보면 지금 2년이냐 5년이나의 차이 정도인 것 같은데 선반 비축 네. 이 뜻이 뭐죠? 정확하게 잘 근데 와닿지 이거 그냥 않네요.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래요? 개념만. 그냥 일본이 쓰는 용어인데요. 일본에서 선반에 쌓아놓고 나오지 않는다 이런 근데 뜻이고. 좀 길게 쌓아놓는다. 네, 뭐 길게 이런. 쌓아놓고 이건 비상시에만 나오지. 그래요. 일반적인 가격 변동 상황에 나오지 않는다 이러니까 지금 원래 갑자기 쌀 일본이 부족해졌잖아요. 네, 그런 제도를 쓰고 있는데 네. 지금 갑자기 가격이 폭등했다. 그래 기후 변화처럼 큰 충격이 오면은 생산이 크게 줄어들면 뭐 아주 부족한 상황이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이걸 원래 쌀 소동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레이와 쌀 소동이라고 부르거든요. 일본 천황이 연호를 따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의 그 전에 쌀 소동이라고 부르는 게 언제 있었냐면은 1993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냉해가 심하게 왔거든요. 그때 필리핀에서 피나투보 화산이 터져가지고 우리가 한 2도 정도가 낮았습니다. 그때 이제 쌀 굉장히 부족해지면서 태국 같은 데서 이제 중국, 태국, 베트남에서 쌀 수입을 많이 했어요. 그때 한번 충격을 받고 나서 뭐라 그러죠? 약간 좀 이렇게 제도를 바꾼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일본은 이제 이 쌀 소비 행태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왜 자꾸만 쌀 소비량이 1인당 소비량이 준다고 하잖아요. 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도 줄고 있는 거 똑같고요. 그래요. 일본도 고령화되고 있고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당 쌀 소비량도 줄고 있다 있어요? 보니까 즉 청년층 젊은 사람들의 입맛이 바뀌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서구화되는. 네네. 우리나라는 지금 1인당 쌀 소비량이 56kg쯤 되는데 일본은 50kg가 조금 넘어가거든요. 우리보다 오히려 더 낮군요. 네, 더 낮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쌀 소비량이 계속 줄 거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게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 따라가고 있고. 그런데 일본의 쌀 소비량이 가장 빠르게 주는 연령대가 어디냐면은 고령층입니다. 일본 통계에서 보여주는 거는요. 60대, 70대에서 더 빨리 주는 거죠. 그러니까 50대에서 60대가 되는 구간에서 이 쌀 소비량이 가장 많이 줄어듭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고령화가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되면서 쌀 소비량이 더 빨리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 노인들 이 노년층이 늘어나면서 왜 쌀 소비량이 이분들이 다른 거 음식을 선호하십니까? 먹는 양 자체가 양 줄어들다. 자체가 주니까. 그리고 약간 단백질 식사 양 자체가 줄어들면은 쌀을 그냥 유지하기보다는 단백질 이런 것을 유지하는 게 건강에 좋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앞에 쌀 소비량이 어떻게 될 거냐가 미래 정책을 했잖아요. 중요한데. 일본이 딱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 앞에 양국관리법 문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1년 단기적인 문제로 끝날 문제면 이렇게 계속 가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쌀 소비량이 앞으로도 일본 사례를 보면 계속 줄어들게 되고 우리나라가 쌀 생산량은 계속 유지가 되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가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이제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저희 방송에서 얼마 전에 그 일본의 고시카리 고급 쌀 이게 공급량이 확 줄었다.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런 거를 한번 이야기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벼가 병충해도 약하지만 기후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이런 특징을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까? 우리 쌀이나 일본 쌀이나? 네, 다른 다른 어떤 작물보다 훨씬 더 심합니까? 근데 기후 변화로 이제 평균적으로 기온이 한 1, 2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그러면은 벼농사가 타격을 받느냐 그러면은 딱히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벼농사는 이제 왜냐하면 아열대 작물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온대성 기후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온도에 대한 진폭은 견딜 수 있는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생물 계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꽃이 피는 시기에 갑자기 고온이 세다든가 아니면은 가을에 이제 벼 알이 연거는 시기 있잖아요. 이때 그 밤 기온이 너무 높다든가 하면은 이게 쌀 알이 맺히는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슈퍼 엘니뇨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9월 달에 쌀 알이 맺히는 시기에 밤 기온이 너무 높았던 겁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은 밤에 열대야가 막 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밤 기온이 만약에 22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쌀알이 잘 안 맺히거든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앞에 1993년도에 일본에서 쌀 소동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그 쌀이 갑자기 줄어드는 게 무슨 문제 때문이냐면 대개 냉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980년도에 냉해 때문에 쌀 생산이 크게 줄었잖아요. 그리고 일본도 일본하고 우리나라 한국이 93년도에 많이 줄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냉해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때 벼 품종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 냉해 충격을 막기 위해 가지고 내냉성 품종이라고 하죠. 이 품종을 위주로 많이 심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왔고 그런데 갑자기 이 쌀 품종이 갑자기 바뀌진 않잖아요. 품종이 브랜드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기온이 조금 더 높지 않습니까? 네. 갑자기 기온이 좀 더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쌀 생산량 전체로 보면 일본이 그게 줄었다고 하긴 어려운데 알이 맺히는 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이거를 됩니다. 이런 농업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네, 디테일한 걸 그러니까 설명해야 결국은 되니까. 기온이 오른 것도 문제지만 네. 특히 기후변화의 특징이란 게 이 좀 극한 기상 현상, 네, 맞습니다. 좀 이상 기상 이런 네. 것들이 종종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그것이 쌀 농사의 쌀 수확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기에 뭔가 다른 기상 현상이 나타나면은 쌀 수확량이 급감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은 하는데 이게 뚜렷하게 말을 못하는 게 이 생산량 자체가 준 거는 잘 안 보이거든. 통계상으로는요. 통계상은 잘 안 보이는데 이 체질미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정량 쌀알이 일정 큰 것만 이제 네. 밥살로 쓰이고 맞아요. 품질이 저하됐다는 네네. 품질이 얘기를 저하됐다는 게 했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아하. 근데 전체 생산량은 줄지 않았는데 이 체질미가 예를 들면 줄어들면서 왜냐하면 체질미라는 게 알이 작은 쌀은 더 작아지니까 이게 가공용으로도 못 쓰게 폐기 처분되는 거죠. 왜 안 먹 맛이 없나요? 가공이 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가공하기가. 이게 도정 시설에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아, 그럼 가공업자들에서는 가공용으로 쓰이는 게 한 2-30만 톤 쓰이는데 가공업자들은 그러면 갑자기 이제 이 가공용 쌀이 안 나오니까 이쪽 쌀을 또 사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문제들이 겹쳐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이게 정부도 예측 못하는 현상들이 막 나타나고 예, 있는 거죠. 어쨌든 아까 일본을 보면 한국의 미래다, 네. 쌀농사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네.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작년에 벌어진 이러한 쌀값 급등의 문제가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해 하십니까? 근데 그건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과잉이 문제잖아요. 네. 과잉이 문제고 과잉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상재해가 오더라도 이미 과잉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닌 거죠. 폐전 비축량도 있고. 재고량도 이미 네. 100만 톤이나 있고.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닌데 장기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 건지가 고민이죠. 장기적으로는 이제 모르겠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고령화가 되고 그리고 또 비용의 문제거든요. 이게 쌀을 생산량을 전체를 다 하면은 우리가 도매 가격으로 정부 수매 가격으로 하면은 한 2,350원쯤 작년에 했었거든요. 킬로그램당으로. 그러면 370만 톤, 80만 톤 생산되면은 쌀 전체 생산액이 8조에서 9조 정도 됩니다. 전체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쌀을 그러면 50만 톤을 비축하는데 똑같은 가격을 정하면은 1조 3,4천억이 들어가고 그걸 저장하는데 또 5-6천억이 들어갑니다. 네. 그럼 2조 원 정도가 이제 그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8-9조 원 생산되는 산물을 가지고 예를 들면서 내가 8-90만 원은 소득을 하는데 20만 원을 보험료로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래를 대비해 가지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것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농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문제가 쌀 생산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고령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기후변화가 되면은 농경지 면적에 이렇게 수리 시설이나 인프라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기후변화를 대비해 가지고 이런 데에 투자할 자본이 계속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게 농업에 큰 문제를 일으킬 거다 생각하고 그게 불과 10년, 20년 내에 일어날 그래요. 문제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필리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네네. 뭐 어쨌든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인데 식량 안보 비상사태를 이제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 원인은 어떻게 보세요? 필리핀은 원인이 명확하거든요. 네. 필리핀은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작년 기후변화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 농업 생산이 보면은 뭐 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필리핀도 시간이 지나면서 농업 생산성이 계속 조금 늘어났었거든요. 1950년도에는 예를 들면 한 260만 톤 정도밖에 생산 못하던 게 한 2020년쯤 됐을 때는 1,200만 톤까지 생산을 했거든요. 쌀 생산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인구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맞아요. 1950년대 2천만이 안 됐었는데 한국하고 똑같았죠. 비슷했는데 지금은 1억 2천만까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쌀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 비상사태 선언 이전에도 수입국이었죠. 수입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뭐 최대 쌀 수입국이라는 얘기를 맞습니다. 듣긴 했어요. 470만 톤을 수입해서 음. 최대 쌀 수입국이었고 그러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게 확실히 그때 슈퍼 엘니뇨 영향으로 쌀 생산량이 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그 쌀값이 오를 거잖아요. 근데 필리핀 정부에서는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지고 필리핀에서는 국민 소득이 낮다 보니까 그 엔겔 개수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가처분 소득의 거의 40% 정도는 식비에 쓰고 있거든요. 네. 이 쌀값이 한 20% 30% 오른다는 얘기는 이게 가처분 소득의 60% 70%까지 늘어난다는 얘기고 이건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그렇죠.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그러니까
이 마진이 굉장히 작았죠. 네. 가격을 완충할 수 있는 마진이 작았고 그다음에 또 가격 통제를 했는데 그 국내 쌀 가격이 수입산 쌀 가격보다 더 싸져 버렸거든요. 그 대개는 외국산 쌀을 수입하면은 물가가 낮아져야 되는데 거꾸로 외국산 쌀을 수입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는 구조적으로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필리핀은 앞으로도 어떻게 될 거냐 보고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마찬가지 이런 문제는 10년 전, 20년 전에부터 시장과 이런 걸 다 디자인했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닥친 문제잖아요. 결국은 이제 필리핀으로서는 인구 증가 또 네. 그에 따른 어떤 쌀 소비량의 증가 네. 거기에 맞춰서 나름 농경지 면적도 증가하고 쌀 생산량도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그것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다. 소비는 계속 유지되고 또 증가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국내적인 공급 자체는 지금 기후변화 영향 여러 가지 농경지 면적의 또 증가 한계도 있나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필리핀 생산성이 쌀 생산성을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에는 대개 시발에 523kg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대천의 쌀 생산국에서 500kg가 다 넘어갑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한 410kg 정도가 그럼 나와요. 왜 그렇죠? 그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왜- 20% 정도. 뭐 토지의 생산성이 낮은 겁니까? 아니면 품종 자체가 그런 겁니까? 기후도 영향이 있고요. 기후 기후나 영향. 토양 같은 거 영향도 있고 가장 결정적으로 필리핀은 예를 들면 1950년대 60년대에는 사실 그 1인당 농가당 경지 면적으로 얘기하는 게 3.6헥타르쯤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뭐 0.1헥타르도 안 될 때였잖아요. 굉장히 넓네요. 이제 지금 우리나라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떠냐면은 이게 이 인구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농가 숫자도 같이 증가했을 거지 않습니까? 대개 선진국들은 농가 숫자가 줄어드는데 필리핀 농가 숫자가 늘어나니까 농가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740만이 농가가 넘어가는 농가 숫자가 그러니까 농가당 경지 면적이 0.83헥타르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영세농들이 굉장히 많아져 버린 거죠. 이게 작은 농경지로 농가 숫자가 많고 농업 단위가 작게 만들어지다 보면은 이 농업의 기계화라든가 농업의 어떤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그 농업 생산성 한계에 막혀버린 거죠. 그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래서 어떤 국내적으로 쌀 생산량 또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에 좀 소홀하면서 그냥 수입에 좀 의존하라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그거는 보십니까? 사실 팩트가 전혀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그 우리나라 농업계에서는 이제 필리핀 사례를 들 때 쌀 수입하면 필리핀처럼 된다 하면서 된다. 이게 90년대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온 지가 30년이 넘었거든요. 아, 그래서 저도 그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 그 WTO 개방할 때 1995년에 개방을 할 때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대표적인 세 나라가 있었거든요. 한국, 일본, 필리핀이었습니다. 그러면 쌀 시장을 개방한 순자 어떻게 돼요? 일본이 1999년도에 쌀 시장을 제일 처음 개방했고요. 이렇게 관세화를 하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2015년도에 했었고요. 필리핀은 2019년도에 했었습니다. 쌀 시장을 가장 늦게 개방한 나라죠. 그런데 쌀 수입을 할 수밖에 없었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인구 증가 문제하고 생산성 문제하고 네. 이것 때문에 필리핀은 쌀 수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고 그런 구조화에서는 쌀 생산성을 높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필리핀 사례 같은 경우는 이 농업이라는 문제를 장기적으로 보가지고 농업 구조 문제 같은 것들을 잘 디자인하지 않으면은 식량 위기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오히려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네. 이제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일본 사례, 일본의 쌀 가격 폭등 문제, 네. 또 필리핀의 심지어 비상사태 선언 네. 이런 걸 다 사례를 봤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쌀이 남아 돈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소비량도 줄고 있다, 즉 네. 소비 성향이 바뀌고 있다. 이제 그런데 또 생산량을 거기에 맞춰 줄이자 이러면은 농가에 미친 타격이 너무 또 크게 되고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 쌀값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 개입에 시장 격리라고 하죠. 이거 개입해가지고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일본의 사례가 바뀐 게 뭐냐면 일본이 10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게 쌀 수출 전략이거든요. 일본 쌀값이 우리보다 더 비싸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수출이 국민들은 가능합니까? 미국 쌀이 얼마나 싼데? 그러니까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 수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있는데 일본이 작년도에 쌀값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비해 그 이전에 37,000톤을 수출했는데 이 작년 있잖아요. 그럼 수출이 줄었을 것 같은데 45,000톤으로 늘렸거든요. 수출 대상국이 어디입니까? 주로 미국, 홍콩, 싱가포르입니다.
3개국이죠. 그러면은 미국의 그 쌀 생산성이 엄청 높은 나라가 땅두면 다 기업농이고 그런데 일본 쌀을 선호하는 어떤 소비자군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일본은 스시가 이제 많이 네. 나가면서 스시용 쌀을 쓸 때 고시카리든지 히토메버리든지 이런 품종들이 이제 인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알겠어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오니기리라고 하죠. 주먹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먹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삼각김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수요가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쌀 상품 차별화 전략을 네네. 해서 추구하는군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살 생산품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살 수출량 같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시장이라는 거는 키로에 1,000원짜리 살도 있고 600원짜리 키로 1,000원짜리 살도 있지만은 2,000원, 3,000원 그다음 10,000원짜리 살도 존재하는 겁니다. 일본은 그렇습니다. 그 전략에 맞춰 가지고 그걸 늘리는 거죠. 자, 그럼 한국은요? 한국도 저는 근본적으로는 있잖아요.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응을 하려 그러면은 이 생산성을 유지를 시키려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출을 늘려야 된다. 살 가공품이든 아니면 우리가 살 위스키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든 이런 거에 대한 수출을 늘리는 정책으로 가야 되고 어렵다고. 막걸리가 없으면 막걸리. 막걸리는 사실 생막걸리는 수출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여 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지 않았던 게 있고 그 외 가공품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이 해야 되고 근데 지금 또 쌀 수출하는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규모화할 여력이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고령화가 되면서 농민들이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농가 숫자를 늘려가 그걸 메꾸면은 필리핀처럼 규모가 계속 작게 있잖아요. 그러면 스마트 농업이든 뭐든 기술 적용이 불가능해져.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건 맞습니다. 이런 모든 거를 한 10년 정도 미래를 다 예측해 보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될지가 명확한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현재의 관점에서 현재 그 7, 80대 고령 65세 이상 고령 농가가 이미 이제 한 68%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이런 걸 엮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이런 논의들이 좀 나와야 되면 좋지 않을까.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과거의 관점에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근에는 또 유튜브까지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얼마 되셨어요? 한지는 본격적으로 올린 지는 한 달 정도도 안 됐고요. 네. 근데 제가 유튜브 한 거는 저는 정말 여러 곳의 농업 현장을 방문하고 또 재미난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좀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얘기가 있는데 농업 분야에서는 농사에 관련되는 유튜브는 많이 있는데 농업 지식과 관련되는 좀 깊이 있는 얘기를 전하는 것은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는 전반적으로 농사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농업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걸 좀 농업 지식을 참 공유하는 채널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 농업 지식 채널 짓다라고 네. 짓다 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요새 뭐 청년 귀농 이런 것도 꽤 있는데요. 네. 좀 많이 조회수가 있나 모르겠네요.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재작 한국정밀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